차가운 빗줄기가 도시의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서유진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무감각하게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집안은 그녀의 삶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남편 강민혁이 중시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인위적인 질서와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이었다. 그녀의 감정이나 생각은 그 질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유진은 그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인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냉정한 목소리는 그녀의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짧고 사무적인 통보였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빗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채웠다. 유진은 잠시 동안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어머니,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며 그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을 뿐이라며 웃어 보이시던 어머니였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그녀에게는 그가 필요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바쁘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쁜 거 알잖아. 그의 목소리 너머로 공항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민혁 씨,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남편의 따뜻한 위로를 지금 당장 달려와 주겠다는 말을 간절히 기대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의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위로나 공감과는 거리가 먼 계산적인 정적이었다. 이윽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안타깝게 됐네. 그런데 어쩌지 나 지금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 타기 직전인데.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미룰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슬픔도 아내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중요한 계약. 그에게는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보다 눈앞의 계약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애원했다. 그래도 어떻게 당신 없이 나 혼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장례식장 잡고 필요한 절차들 진행해. 비용은 내 카드로 결제하고 다녀와서 얘기하자. 끊는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진은 멍하니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뚜뚜뚜. 차가운 기계음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집안의 장식품인 서유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더욱 거세게 때렸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절규처럼 들렸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강민혁의 어머니이자 JH건설의 회장인 강 여사는 처음부터 유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존재처럼 취급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래, 연락받았다. 민혁이한테. 중요한 출장길에 이게 무슨 번거로운 일이니.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번거로운 일.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은 그들에게 그저 그런 의미였다. 강 회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 장례는 너무 초라하게 치르지 말거라. 비용은 민혁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 우리는 바쁜 사람들인 이 조문은 마지막 날에나 잠깐 들를 수 있을 게다. 알아서 잘 처리해라. 위로는커녕 지시와 명령뿐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벗고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외제차는 이 차가운 도시에서 그녀가 가진 유일한 갑오처럼 느껴졌다. 빗속을 뚫고 병원 영안실로 향하는 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조용한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아왔다. 자신의 재능과 꿈을 모두 접어둔 채 오직 강민혁의 성공과 시댁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집중했다. 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시곤 했다. 유진아,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뿐이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은 그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혼자인지를 깨달았다. 강민혁의 지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의 몇 안 되는 이웃과 친구들만이 찾아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유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 꿇어앉아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며칠 전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믿고 강해져야 한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때는 그저 기력이 없으셔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유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강해져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서유진으로 살 수 없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 놓인 TV에서는 유럽의 화려한 도시를 배경으로 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무심코 화면을 쳐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성공한 젊은 투자가로 소개되는 강민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아내의 어머니가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는 바로 그 시각에 유진은 조용히 TV를 껐다.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삶을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한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영정 앞에서 유진은 조용히 맹세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처럼 제 자신을 믿고 강해질게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텅 빈 장례식장을 지키는 그녀의 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결코 나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도시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차가운 비였다. 3일간의 장례 절차는 기계적으로 흘러갔다. 발인 날 아침까지도 강민혁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비서가 보낸 거대한 조화가 영정 옆을 묵묵히 지켰을 뿐이다. 그 조화에는 JH건설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표식에 불과했다. 유진은 그 꽃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모든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다. 어머니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모신 후 유진은 혼자 차를 몰아 어머니가 살던 동네로 향했다.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을 벗어나자 좁고 정겨운 골목길이 나타났다. 이곳은 그녀가 어릴 적 자랐던 곳이자 어머니가 평생을 보낸 곳이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도착한 낡은 다세대 주택 옥상. 그곳에 어머니의 작은 옥탑방이 있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햇살 냄새와 옅은 국화차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은 반듯하고 정갈했다. 창가의 작은 화분들은 여전히 생생했고 손때 묻은 낡은 경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유진이 사는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온기와 삶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어린 자신과 젊은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매일 앉아 뜨개질을 하던 낡은 흔들이자 부엌의 작은 찬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그릇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제 이곳의 주인만은 세상에 없었다. 슬픔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와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마음을 추스른 유진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에는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사셨던 어머니. 유진은 자신이 사들였던 값비싼 옷들이 옷장 구석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옷을 끌어안고 어머니의 검소함이 가슴 아파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사진 앨범을 넘기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녀의 뒤에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진은 문득 깨달았다. 결혼 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화려한 사진은 많았지만 그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일 때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정리를 계속하던 중 유진은
낡은 자개장 아래쪽 구석에 시선이 닿았다. 장을 옮기기는 힘들어 그 아래를 닦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손가락 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 여긴 그녀가 힘을 주어 장을 살짝 밀어내자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오래된 검붉은 빛을 띤 자그마한 상자였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이렇게 깊숙이 숨겨놓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상자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유진은 방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액자 뒤편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상자를 열었을 때 유진은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가 예상했던 낡은 편지나 감나가는 폐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인감 도장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서류 가장 위에는 등기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그곳에 위치한 12층짜리 상업용 빌딩의 소유주 이름에는 어머니의 이름 김정숙 세 글자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 틀림없었다. 평생을 옥탑방에서 소박하게 사신 어머니가 강남 한복판의 빌딩 주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류는 명백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했다. 그녀는 서류 뭉치맨 아래에 있던 감정평가서를 발견했다. 가장 최근 날짜로 발행된 그 서류에는 빌딩의 가치가 적혀 있었다. 380억 원, 38,000원. 현실감 없는 숫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어떻게? 왜?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시고 딸에게 변변한 지원 하나 못해주는 것을 항상 미안해하시던 어머니였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초라한 옥탑방에서 외롭게 지내셨을까? 유진은 상자 안에 있던 통장들을 꺼내보았다. 여러 개의 통장에는 매달 거액의 임대료 수입이 꾸준히 찍혀 있었다. 하지만 출금 내역은 거의 없었다. 돈은 그저 쌓여가고만 있었다. 어머니는 이 돈을 거의 쓰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녀는 무언가를 위해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살아오셨던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남편 강민혁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머니는 아마도 그것을 두려워하셨을 것이다. 이 재산이 자신의 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침묵하셨던 것이다. 유진은 서류들을 다시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딸을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사랑이자 침묵의 유언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믿고 강해져야 한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작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거대한 충격과 비장한 결의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거대한 비밀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자신을 지키고 어머니의 삶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서유진은 어머니의 옥탑방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 상자를 펜트하우스의 가장 깊숙한 드레스룸 안에 숨겨두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을 가장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들끓고 있었다. 거대한 비밀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고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조용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일주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피곤하다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한껏 들뜬 모습이었다.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유진에게 무심하게 물었다. 장례식은 잘 치렀어? 별일 없었고 마치 날씨를 묻는 듯한 가벼운 말투였다. 사과나 위로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차가운 물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았다. 네, 무사히 잘 모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민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쇼핑백 중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거 당신 선물이야. 이번에 계약을 성공시킨 기념으로 특별히 샀어.
상자 안에는 그녀가 평소라면 기뻐했을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유진은 목걸이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입막음용 뇌물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는 유럽의 화려한 도시에서 쇼핑을 즐겼던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목걸이 상자를 닫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걸 받을 기분이 아니네요. 그녀의 거절에 민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등기 우편이었다. 발신처는 강남구청 세무과, 민혁은 무심코 우편물을 받아들었다. 공식적인 관공서의 봉투를 보자 그는 의뢰 자신에게 온 중요한 서류려니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봉투를 뜯었다. 유진은 그가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민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해갔다. 처음에는 의아함, 다음에는 불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악으로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상속세 관련 안내문, 상속인 서유진, 상속 재산 내역에 적힌 강남구 테헤란로의 상업용 빌딩 주소와 380억 원이라는 감정평가액.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처음 보는 미지의 생명체를 혹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거대한 금광을 발견한 탐험가의 눈빛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이야. 당신 어머니가 이 빌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마주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사실이에요.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 민혁은 오히려 더욱 흥분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붙잡았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이런 엄청난 일을 왜 나한테 숨긴 거냐고. 그는 기쁨이나 놀라움이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듯한 분노를 터뜨렸다. 유진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요.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380억이라는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첫 행동은 아내와의 대화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오셔야겠어요. 아니, 아버님도 같이 오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제 곧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가 몰려들 터였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강 회장과 그녀의 남편이 도착했다. 그들은 마치 큰 상이라도 당한 것처럼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들어섰다. 강 회장은 유진을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끌어안았다. 오아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진작 와서 챙겨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슬픔을 위로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질문을 던졌다. 참, 사부인은 참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이런 큰 재산을 남기실 줄이야. 우리 아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게 틀림없어. 그녀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들거렸다. 민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를 확인한 강 회장과 그의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신의 축복이야. 우리 가문에 내린 큰 복이지. 안 그러니 아가? 그녀는 유진을 보며 말했지만 그 말은 사실상 선언이었다. 이 돈은 이제 우리 것이다. 강 회장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은 관리가 아주 중요하단다.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임대차 관리도 보통 일이 아니지. 네가 뭘 알겠니? 그러니 당연히 전문가인 우리 민혁이가 맡아서 관리해야지. 그들은 유진을 완전히 배제한 채 빌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다. 재개발을 하자는 둥,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자는 둥, 심지어는 자신들의 회사 명의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왔다. 그들에게 서유진은 상속인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옮기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다. 그건 제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어떻게 할지는 제가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가진 후에 천천히 생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태도에 모두가 당황했다. 민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남이야? 부부 사이에는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는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유진을 쏘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 네가 갑자기 큰일을 겪어서 잠시 판단력이 흐려진 모양이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잖니. 널 위해서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뜻이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다. 넌 그저 푹 쉬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텅 빈 거실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위선적인 향수 냄새와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버렸다. 강민혁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재산 관리 계획서를 내밀었고 강 회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쏟아냈다. 그들의 탐욕은 가면을 벗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다. 유진은 이 고립된 성에서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아군이 필요했다. 유진은 다시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나무 상자를 열었다.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던 중 그녀는 서류 뭉치 가장 아래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봉에는 내 딸 유진에게 아주 위급할 때에만 열어보아라 라고 적힌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가 있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편지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박진수 변호사. 어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이 사람만이 엄마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다. 만약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면 주저 말고 이분을 찾아가거라. 그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유진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다음 날 유진은 약속을 잡고 박진수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화려한 법무법인 빌딩이 아닌 서초동의 낡고 오래된 건물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책과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잘 정돈되어 있어 청렴하고 강직한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다. 잠시 후 희끗한 머리에 온화한 인상을 한 노 변호사가 들어왔다. 박 변호사는 유진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유진 씨, 어서 오세요.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참 좋은 분이셨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도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 변호사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유진 씨를 보호하고 어머님의 평생이 담긴 유산을 지키는 임무를 말입니다. 그는 유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낡은 서류 캐비닛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다. 파일에는 김정숙 여사 신탁 관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님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숨겨진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유진 씨의 외할아버지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지금의 테헤란로가 허벌판이던 시절 헐값에 나온 땅을 사두셨지요.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는 서울의 발전을 믿으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그 쓸모없어 보이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주변에서는 모두 팔라고 종용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믿고 땅을 지켰다. 그리고 수십 년 후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 땅은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개발업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만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땅을 파는 대신 정직한 소규모 건설사와 동업하여 그곳에 직접 상가 건물을 올렸다. 어머님은 타고난 사업가셨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현명하고 대담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건물을 조용히 운영하며 부를 축적하셨고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단 한 사람 법률 대리인인 저를 제외하고는요. 박 변호사는 파일을 넘기며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산을 관리했는지 보여주었다. 유진은 충격 속에서 물었다. 하지만 왜 저에게까지 숨기셨을까요? 왜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거죠?
박 변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모두 유진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유진 씨가 강민혁 씨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전 사람을 써서 강민혁의 집안에 대해 남몰래 알아보았다. 그리고 JH건설의 강 회장이 얼마나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무자비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의 재산이 알려지면 시댁 식구들이 유진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 확장을 위한 황금 거위로만 취급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머님은 유진 씨가 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숨기신 겁니다. 낡은 옥탑방에서의 가난한 삶은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님의 위장이자 갑옷이었던 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고독하고 힘들었을 세월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처절한 모성애였다. 박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어머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유진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을 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계획이셨지요. 유진 씨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누구도 함부로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실 줄은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모든 계획을 미완으로 남겨버렸다. 이제 그 계획을 완성하고 어머니의 유산을 지켜야 할 책임은 온전히 유진의 몫이 되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그녀는 반드시 강해져야만 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께서 사람을 제대로 보셨군요. 유진 씨는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서류 파일에서 위임장 한 장을 꺼냈다. 우선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유진 씨의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시댁의 그 누구와도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남긴 충실한 조력자가 곁에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유진은 곧 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박진수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서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전화에 전전긍긍하지 않았다. 강 회장이 전화를 걸어오면 그녀는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강민혁이 집으로 돌아와 윽박지를 때면 그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 아닌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이러한 유진의 변화에 강민혁과 강 회장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유진의 모습에 초조해진 그들은 결국 그들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JH건설의 고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이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강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서유진을 금치산자로 만들어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온전치 못해 거액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그들에게 법은 정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JH건설의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서류를 꾸몄다. 유진이 최근 깊은 슬픔에 잠겨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거짓 진술서와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암시하는 교묘하게 조작된 주변인들의 증언들이 준비되었다. 그들은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강민혁을 유진의 재산 후견인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물밑에서 교활한 함정을 파고 있는 동안 유진과 박진수 변호사는 이미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는 유진의 앞에 두 개의 서류를 내려놓았다. 하나는 이혼 소장, 다른 하나는 재산 보전 처분 신청서였다. 박 변호사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그는 설명했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민혁 씨 측이 어머님의 빌딩에 대해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유진은 이혼 소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강민혁이라는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자신의 이름.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굴레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옆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녀의 필체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과 관련 서류들이 조용히 접수되었다. 박진수 변호사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같은 시각 강남 빌딩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관할 법원에 제출되었다. 체스판 위에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한 수였다. 법원의 서류는 오후 늦게 강민혁의 사무실로 송달되었다. 그는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막 끝낸 참이었다. 성공적인 회의 결과에 만족하며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비서가 하얀 법원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아마도 자신들이 청구한 후견인 심판에 대한 안내 서류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이혼 소장, 원고 서유진, 피고 강민혁. 소송 이후에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함께 동봉된 다른 서류는 빌딩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서였다. 법원은 그의 모든 권한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 든 서류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감히 서유진이 언제나 자신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하던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던 그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재산을 동결시켜 그는 이성을 잃고 서류를 책상 위로 내동댕이 쳤다. 미쳤어. 이 여자가 진짜 미쳤구나. 그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곧바로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하찮은 것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구나. 감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조화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가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날 저녁 강민혁은 폭풍처럼 집으로 몰아쳤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며 고함을 질렀다. 서유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장 나와. 그는 유진이 방구석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거실 한가운데 노인 여행 가방 옆에 침착하게 서 있는 유진의 모습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진이 가꾼 화초들은 모두 치워졌고 벽에 걸려있던 그들의 결혼사진 액자는 엎어져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차갑고 낯선 전쟁터의 대치선과 같은 공간이었다. 민혁은 유진의 침착한 모습에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회유하듯 말했다. 유진아,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충격이 큰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잖아. 당장 소송 취하해. 그럼 없었던 일로 해줄게.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유진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는 제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강민혁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은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빌딩은 제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마친 유진은 자신의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혁이 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다. 유진은 그를 지나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혁의 오만한 자신감에 사형 선고를 내리듯 울려 퍼졌다. 서유진이 펜트하우스를 나온 것은 항복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이 사실을 깨달은 강 회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감히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하는 미물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유진을 짓밟기 위한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법정에서의 승리만으로는 부족했다. 서유진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만 직성이 풀릴 터였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JH건설의 홍보팀은 강 회장의 지시 아래 교묘하게 조작된 이야기들을 익명의 가십성 인터넷 매체에 흘리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시집온 신데렐라 어머니의 수상한 죽음과 함께 드러난 거액의 유산, 그리고 남편을 향한 배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허구를 교묘히 뒤섞어 유진을 돈에 눈이 먼 배은망덕한 여자로 묘사했다. 기사들은 유진이 결혼 생활 내내 사치를 부렸으며 친정어머니의 병원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암시했다.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 이후 드러난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슬픔에 잠긴 남편을 내쫓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 댓글창은 익명의 악플러들로 들끓었다. 그들은 강 회장 측에서 고용한 여론 조작팀이었지만 순진한 대중들은 그들의 선동에 쉽게 휩쓸렸다. 사회적 압박은 생각보다 무서웠다. 유진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노린 악녀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새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 주변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한때 그녀와 차를 마시던 지인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다. 철저한 고립, 그것이 강 회장이 원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껴야 했다. 법적인 공격 또한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JH건설의 막강한 법무팀은 유진과 박진수 변호사를 서류 더미 속에 파묻어버릴 기세로 공세를 퍼부었다. 그들은 유진의 이혼 소송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또한 강민혁이 유진에게 선물했던 모든 보석과 명품 가방들을 혼인기간 중 증여한 재산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치졸하고 모욕적인 공격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유진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유언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어머니가 사망 직전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목표는 소송을 최대한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유진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쳐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박진수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JH건설 측에서 보낸 소송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위협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낯선 검은색 세단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차 안의 남자들은 험악한 인상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며칠 후에는 국세청에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 어머니가 소유했던 빌딩에 지난 몇 년간의 세금 내역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JH건설의 입김이 작용했음은 불보듯 뻔했다. 가장 비열한 공격은 빌딩의 세입자들을 향했다. 강 회장은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내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건물주가 곧 바뀔 거다. 지금처럼 장사하고 싶으면 알아서 잘 처신하는 게 좋을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와 신뢰를 쌓아온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며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사방이 모두 적이었다. 거대한 권력이라는 벽 앞에서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해야 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악의적인 기사들, 감당하기 힘든 소송 서류들, 보이지 않는 위협. 이 모든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박진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마치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유진 씨,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유진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박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거칠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쥔 패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초조한 겁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유진은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한번 강한 투지로 변했다. 그날 밤 유진은 택시를 타고 테헤란로로 향했다.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어머니가 남긴 12층짜리 빌딩을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 속에서 빌딩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평생을 침묵 속에서 딸을 지켜온 어머니의 심장이었다. 저 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다. 하지만 성을 지키는 수호자는 더 이상 외롭지도 나약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강 회장이 시작한 이 비열한 전쟁에서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강 회장이 쳐놓은 거대한 포위망 속에서 서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박진수 변호사의 조언대로 적의 공격에 일일이 반응하는 대신 반격을 위한 자신만의 칼을 갈아야 할 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성주가 되기를 거부했다.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 기꺼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동맹군을 모아야 했다. 그 첫걸음은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유산 바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 회장 측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빌딩 세입자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박 변호사는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유진의 의지는 확고했다.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빌딩 관리사무소를 통해 모든 세입자에게 간담회를 요청하는 정중한 안내문을 보냈다. 그녀는 건물주로서가 아닌 구 김정숙 여사의 딸 서유진으로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 약속한 날 빌딩 지하의 작은 회의실에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최근 겪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건물주가 된 유진 또한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유진은 연단 앞에 서서 준비해온 원고 대신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먼저 제 어머님을 대신해 최근 여러분들이 겪으신 불안과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저는 이 빌딩을 재산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제 어머니의 삶과 철학이 담긴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제 어머니의 소중한 이웃들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1층에서 작은 서점을 30년간 운영해 온 백발의 노신사가 입을 열었다. 따님은 어머님을 꼭 닮았구려. 김 사장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소. IMF 때 월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보증금까지 빼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김 사장님이셨지. 그의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왔다. 2층 식당의 젊은 사장은 어머니께서 창업 자금이 부족한 자신을 믿고 파격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제안해 주셨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5층의 작은 스타트업 대표는 어머니께서 명절마다 떡을 돌리시며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셨다고 회상했다. 그들에게 김정숙 여사는 은인이자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유진은 처음 듣는 어머니의 이야기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물려받았던 것이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세입자들은 만장일치로 유진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강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탄원서에 기꺼이 서명했으며 법정에서도 증언을 서주겠다고 약속했다. 유진은 마침내 첫 번째 아군을 얻었다. 그날 저녁 오피스텔로 돌아온 유진은 한 통의 낯선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강민혁 실장의 전 비서입니다. 서유진 씨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익명으로 연락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만나고 싶으시다면 답장 주십시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그녀는 즉시 박 변호사와 상의했다. 박 변호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며칠 후 철저한 보안이 약속된 장소에서 유진은 전 비서라는 여성과 마주 앉았다. 김민서라는 이름의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고 총명해 보였다. 김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때 강민혁의 능력을 존경하며 최선을 다해 그를 보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오만함과 비도덕적인 행태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법인카드를 자신의 유흥비처럼 사용했고 중요한 계약 정보를 이용해 주식 내부자 거래를 일삼았다.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의 부적절한 접근을 거부한 김민서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그는 괴물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짓밟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민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고 해고당하기 전 강민혁의 비리 증거들을 몰래 백업해 두었다고 했다.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유진은 김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동병상련의 아픔과 정의를 갈망하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유진은 USB를 받으며 말했다. 민서 씨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 자료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의 부당해고 문제도 제 변호사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 안에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이 장모의 장례식 기간 동안 프랑크푸르트에서
내연녀와 함께 최고급 호텔에 머문 카드 내역서 그녀에게 선물한 고가의 명품 영수증 회의 중 유진과 그녀의 가족을 조롱하며 말하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음성 파일까지. 유진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어머니의 선량한 이웃들과 같은 적을 둔 용감한 동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던 게임의 양상이 변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김민서가 넘겨준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약이었다. 서유진과 박진수 변호사는 그 폭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뜨릴 것인지에 대해 밤늦도록 논의했다. 성급한 언론 폭로는 강민혁에게 변명할 기회를 줄 수 있었다. 그들은 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대신 쥐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놓아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훨씬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의 첫 단계는 적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박진수 변호사는 JH건설의 법무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계속되는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인 서유진 씨가 심신이 지쳐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공개 조정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항복처럼 보이는 미끼였다. 그들의 오만함을 정확히 겨냥한 미끼. 예상대로 강 회장과 강민혁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들은 박 변호사의 서한을 유진의 백기로 해석했다. JH건설 회의실에서 강 회장은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봐라. 계집애가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압박하니 금방 꼬리를 내리잖아. 강민혁 역시 거만한 표정으로 동의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지. 이번 조정에서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조정을 서유진의 숨통을 끊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곳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재산 관리권을 완전히 넘겨받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드는 동안 유진은 물밑에서 더욱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빌딩의 운영 자금 일부를 사용해 박 변호사가 추천한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전직 국정원 출신의 베테랑이었다. 유진은 그에게 김민서에게서 받은 정보를 기초 자료로 넘겨주며 두 가지를 의뢰했다. 첫째, 강민혁의 내연녀를 찾아 접촉할 것. 둘째, JH건설과 강민혁의 개인 계좌 주변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추적할 것. 탐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들이 조정 기일을 준비하며 방심한 사이 탐정의 보고서가 매일 밤 유진에게 전달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탐정은 강민혁의 내연녀가 신인 배우 지망생이며 최근 강민혁에게 버림받고 분노에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준다면 강민혁과의 관계와 그에게서 받은 선물들에 대해 기꺼이 증언하겠다고 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자금 추적 결과였다. 강민혁은 JH건설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을 넘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 비자금의 일부는 그의 개인적인 사치와 내연녀의 생활비로 흘러들어갔고 나머지는 강 회장의 비밀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조직적인 탈세 및 배임 행위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유진과 박 변호사, 그리고 이제는 핵심 증인이 된 김민서는 마지막 전략 회의를 가졌다. 그들의 무대는 다가오는 조정 기일이었다. 그곳은 법정처럼 엄격한 증거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양측의 변호인단이 모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치밀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조정 기일 전날 밤 강민혁은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이 내 마지막 기회야. 현명하게 생각해. 그 문자는 협박이라기보다는 승리자의 값싼 동정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그 문자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인 것은 당신일 거라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과 뜨거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마침내 조정 기일 아침이 밝았다. 강민혁과 강 회장은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위풍당당하게 법률사무소 건물로 들어섰다. 그들의 뒤로는 JH건설의 엘리트 변호사들이 따랐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이었다. 잠시 후 유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옷이 아닌 날카로운 라인의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유진은 약속 장소인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박진수 변호사와 마주쳤다.
박 변호사는 평소에 온화한 미소 대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회의실 문 너머의 적들을 향했다. 네, 호랑이를 잡으러 가야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안에는 오만한 미소를 띤 강민혁과 냉정한 표정의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유진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것이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사냥감이 스스로 목을 내놓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서 있는 그 판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함정의 일부라는 것을. 조정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여유를 띤 강 회장과 강민혁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흰색 정장을 입은 서유진과 묵묵히 서류를 검토하는 박진수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했다. 마치 결투를 앞둔 검투사처럼 양측의 눈빛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JH건설의 수석 변호사였다. 그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운 목소리로 미리 준비해온 합의안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유진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빌딩의 모든 권리를 강민혁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이 모든 것이 유진을 위한 배려인 것처럼 포장했다. 강민혁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한마디 거들었다. 서유진 씨, 당신 혼자서는 그 큰 재산 감당 못해. 우리가 가족으로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모욕적인 제안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을 응시했고 박진수 변호사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았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 회장 측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힘이 있었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몇 가지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었다. 이것은 어머님 빌딩의 세입자 전원이 서명한 탄원서입니다. 모두들 고김 정숙 여사님께서 얼마나 현명하고 강인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당신들의 주장은 이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변호인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영수증 사본들이었다. 그리고 강민혁 씨가 장모님의 장례 기간 동안 얼마나 깊은 슬픔에 잠겨 계셨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테이블 위에는 강민혁이 프랑크푸르트의 호텔 수영장에서 한 여성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이 펼쳐졌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 회장의 눈이 분노로 타오르며 아들을 쏘아보았다.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강민혁이 내연녀에게 사준 명품 가방에 영수증 두 사람이 함께 묵었던 호텔의 예약 확인서, 심지어 항공기의 비즈니스석 좌석 배치도까지. 그의 긴급 출장이 사실은 내연녀와의 밀월여행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 강민혁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JH건설의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의 본질이 재산 분쟁에서 불륜 스캔들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마지막으로 JH건설의 투명한 경영 능력과 강민혁 실장님의 뛰어난 재무 감각에 대해 논해봅시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복잡한 자금 흐름이 그려진 도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강민혁이 유령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내연녀의 생활비를 대온 모든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강 회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수석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바로 그 순간 박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강민혁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늙은이 장모가 남긴 빌딩만 손에 넣으면 비자금 따위는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어.
서유진 그 여자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장식품일 뿐이야. 모든 것이 끝났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고 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반대편으로 걸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두 사람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 모든 증거자료 원본은 검찰과 언론사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합의서 한 장을 그들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조건 없는 이혼에 합의한다. 둘째,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셋째,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영원히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판입니다. 그 말을 마친 유진은 뒤를 돌아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박진수 변호사가 그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유진은 등 뒤에서 강 회장이 실신하며 의자 아래로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화려했던 벨벳 커튼이 마침내 내려왔다. 무대 뒤에 남겨진 것은 탐욕에 눈이 멀었던 두 배우의 처참한 말로뿐이었다.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JH건설 측으로부터 백기가 전달되었다. 강 회장의 대리인은 초췌한 목소리로 박진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서유진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데에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이혼 서류의 도장은 신속하게 찍혔고 언론에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하에 이혼이 결정되었다는 건조한 기사 한 줄이 실렸다. 그 아래에는 JH건설 명의의 짧은 사과문이 덧붙여졌다. 강 씨 일가의 몰락은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비자금과 횡령의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공식 발표 뒤에서 그녀는 이사회로부터 불신임당했고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났다. 강민혁은 한직으로 좌천되어 해외 지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화려했던 그들의 세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뒤로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과의 추억이 아닌 굴욕만이 남아있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취향이 오롯이 담긴 작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파트를 새로 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이 주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새로운 일상은 강남의 빌딩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는 불안한 상속인이 아닌 당당한 건물의 소유주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세입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낡은 시설들을 보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녀는 이익만을 좇는 냉정한 건물주가 되기를 거부했다. 몇 달 후 수리가 끝난 빌딩의 최상층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곳은 유진의 손길을 통해 밝고 세련된 사무실로 변모했다. 결혼과 함께 접어야 했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였다.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사무실이자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작은 재단의 보금자리가 될 터였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유진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테헤란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진 그 자체로 온전히 서 있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제 어머니를 떠올려도 가슴 시린 슬픔보다는 따뜻한 감사함이 먼저 차올랐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380억 원이라는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준 자유와 힘이었다. 낡은 옥탑방에서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책상 위에는 정숙쟁숙 재단이라고 적힌 현판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재단이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단 한 가지. 꿈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과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빌딩 세입자들에게 조용히 베풀었던 선행을 이제는 그녀가 더 체계적이고 넓은 방식으로 이어가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며 서울의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노을빛이 유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기나긴 싸움은 끝났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장 자랑스러운 딸로서 그리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강남 빌딩 위로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